먼저 시험을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빨리 시험 결과는 잊으시고 남은 시험이 있으니까 남은 시험에 매진하시고요. 그리고 원래 행정법 해설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이번엔 조금 유형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기출지문의 변형이었어요. 기출지문의 변형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드린 거 있죠. 기출 문제는 또 나온다. 나오는데 기출된 내용이 나오는 거지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기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의외로 고득점을 못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충분히 그 고득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고득점을 못 하신 그런 것을 몇 번 봤었는데 아무래도 기출 지문을 조금 더 그냥 외우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외운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문제가 어려웠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지금 출제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는 기껏 해봐야 이제 최신 판례거든요. 최신 판례인데 어렵게 느껴진 부분들이 아주 지엽적인 정말 뭐 어디 이상한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끌어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사례 형태로 물어버리거나 대화 형태로 물어버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유형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니까 오늘 이 시간 복습들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국가직 구급 경향과 지방직의 구급 경향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직 구급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 특히 내년 그 필수 과목을 앞두고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한 형태로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번에 보시면요. 워낙 유명한 판례죠. 그죠? 조례랑 조약이 충돌합니다.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조약이 더 우월하니까 조례가 위법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법은 하자가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리고 2번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한 번씩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게 약간 생소했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시험을 침해에 있어서 또는 취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를 조금 더 우대하죠. 그죠? 이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까? 아니죠.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남자도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 아니 장애인이든 무슨 상관이냐 시험 똑같이 쳐야지. 그래버리면 오히려 더욱더 차별해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하는 것이 옳고 차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면 상대적 평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한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따라 평등의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은 여러분, 4번은 자, 셋째 줄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라면 무슨 소급입니까? 부진정 소급이죠. 그러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제가 다른 거는 굳이 표시를 안 했는데 관련 오답 노트는 표시를 했거든요. 오답 노트라고 해서 기본서 3권에 있는 거 있죠. 그 기본서 3권만 잘 푸셨어도 기본적인 점수는 그러니까 60점, 70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그렇게 나올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오답 노트에 있었던 아주 얇은 부분, 그 관련된 그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요. 1번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이냐. 자,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벌금 5,000원 이하에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를 않죠. 그러나 지금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가 보장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또 그거 있었었죠. 사람 폭행죄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폭행하는 사람을 사형시키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살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폭행하면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체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절하게만 보호하고 있으면 바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본다 그랬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렇죠. 지나치게 작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익은 지나치게 작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한자로 쓰면 과소 보호 금지.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는 최대한 보장을 해야 돼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았었고요. 2번 지문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위법한 처분.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3번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나이를 적을 거 아닙니까? 나이를 적는데 실제 나이가 이 사람 특이했어요. 호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호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호적 나이대로 나이를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가 정년이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나이로 되면은 아직 1년 뒤가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호적 고쳐달라고 호적상이 이제된 나이 잘못되었으니까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행정청에서 야, 너 그렇게 나오는 거 치사한 거 아니야? 신의치 기반을 주장했었던 사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봤었던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 판례가 되는 거죠. 잘 안 나오던 지문인데 어쨌든 나왔었고요. 그리고 4번 아주 강조를 드렸었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해놓고는요. 나중에 이제 폐기물 허가 단계에서 야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잖아. 따라서 허가 못 내주겠다. 이거는 명백하게 신뢰보원칙 위반이라 그랬죠.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상의 목적과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기존의 업체가 몇 개 있고 그리고는 이제 수요량이 얼마고 이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등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역시 오답 노트 시간에도 다 다뤘었던 주제가 되고요. 3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요. 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당결금지 원칙에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일단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별도로 하고 토지를 기부하는 사법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은 이른바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니까 유효하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법상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래버리면 공법상의 제한은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죠?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본 게 1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여러분 워낙 많이 나왔었던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 처분의 근거법령이 있다면 추후에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주된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면 얼마든지 부관 또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 적법 여부를 평가해야 되지 법 바뀐 걸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랬었지. 이건 여러분 우리 이론 시간부터 계속 사례로 풀어봤었던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이 도로 점용 허가를 하면서 기름 원유 수송관 같은 경우에 도로 확장이 될 때는 그 비용은 네가 부담하도록 하라라는 부관을 붙였다는 그 사례. 그건 기본 이론 시간에 계속 봤었던 그 사례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X가 되고요. 3번은요. 자, 행정청이 갑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또는 건축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토지를 기부하라 그러는 겁니다. 기부 체납, 기부하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인 부관이죠. 부관 중에 부담이죠. 그죠? 부담인데 실제로 2월 1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부 체납하라라는 부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8월 1일에 기부합니다. 여러분 이 기부는 이거랑 연결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별개라 그랬습니까? 별개라 그랬죠. 기부 체납 부관 자체는 부담이지만 실제로 기부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내가 돈을 안 받고 남한테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증여. 증여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법률행위라 그랬죠. 이거는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동일하다, 별개다.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 그러면 보세요. 기부 체납 부담.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기부 체납하라라는 부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1일이에요. 이 부담 자체는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죠. 부담은. 근데 9월 1일이잖아. 무슨 힘이 생겼습니까? 불가정이게 생겼지. 그러면 이거는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할 당시에 이 땅을 기부하는 것이 협박이 있었거나 아니면 강요가 있었거나 사기가 있었거나 하면 이거의 위법 여부는 별도로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3번 보십시오.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맞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불가정익이 발생했는가는 별도로 그것이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강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판단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었지, 그지? 3번 내용은 그 내용이 되고요. 4번은요. 자,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행위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뭐로 봅니까?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다른 말로 하면 갱신기간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갱신기간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요. 하천 둔치에다가 편의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천 점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석 달의 기간을 준 거예요. 너무 짧지? 그런데 기간이 다행히 연장이 되어서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충분하죠? 그럼 얼마든지 이제는 하천 점유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4번에 보시면요. 그 기간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되고요. 조금 길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험 지문이 길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찾아내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훈련을 했었는데 일단 길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1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우리 정보 공개 청구권은 여러분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정보만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를 불문합니까? 이해관계를 불문하죠. 그래서 원래 정보 공개 청구권은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 공개 청구. 이걸 우리가 개별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 그러고 자기와 이해관계와 무관한 정보 공개 청구 이거를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문서 열람 복사 요청권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청문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에 문서열람 복사 청구권을 두고 있죠. 그러면 청문은요.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열람 복사 청구권이 바로 전형적인 개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 돼요. 그러나 우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은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공개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1번 지문 금방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2번 공개 청구를 했죠. 거부당했죠. 그것만으로 권리 침해가 된다 그랬지. 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2번 질문 되셨고요. 3번은 여러분 자 동작경찰서가 갑이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합니다. 그 근거로서 뭐를 내세우느냐. 원본은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넘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본밖에 없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문서라는 거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아니 동작경찰서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 4번이 되는 거죠. 답은 어렵지 않았었죠. 3번 원본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X가 되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론 시간에도 앞에 가서 설명드리고 뒤에서 또 앞에 돌아오면 설명드리고 있었던 지금 행정법 학계에서 제일 중요한 핫이슈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예지를 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계약예지를 정말 계약예지로 볼 것인지는 이거는 현재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에 근거한 협약이 해지면 이거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만 계약상에 따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기술정보화 지원원 사업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보면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술정보원과 상대방 사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1조 계약의 목적, 2조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누구, 3조 계약은 얼마를 돈을 준다, 매달 얼마를 준다, 4조 상대방의 의무, 5조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6조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얼마 돌려준다 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쓴 거예요. 계약서에 썼는데 실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지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권리 행사입니까?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입니까?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따라서 이거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게 3번.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령상의 사업협약 해지 통보. 이거는 바로 법에서 협약 해지가 되면 3년간 국책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기존에 받았던 돈을 다 내줘야 되고 이거는 다 법에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처분이다. 이렇게 봤었다 그랬었죠. 그죠? 법이라는 게 행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법에 근거한 행정청행위는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거라면 처분이 아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이게 뭐냐면 보수의 삭감 여러분.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수를 매년 약정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게 감봉 아닙니까? 감봉은 여러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그리고 견책과 더불어 뭐 일종입니까? 징계예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요. 보수를 깎을 때는 징계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징계니까.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되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인허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이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면 무슨 처분만 존재한다고? 주된 거부 처분만 존재합니다. 그지? 그러나 주된 인허가가 나면 주된 인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처분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일단 4번. 지금 보세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지 않습니까? 의제된 처분이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제된 처분에 대한 소송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제된 처분을 얼마든지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거랑 주된 인허가가 행해진 경우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1번입니다. 1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허가가 의제되면 주된 법에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됩니까? 의제되는 법에 규정된 절차까지 거쳐야 됩니까? 주된 법에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절차는 집중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뭡니까? 둘째 줄.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의제되는 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리고 2번입니다. 그렇죠. 인허가 의제될 때는 실체적인 요건은 집중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된 담당청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든 예는 그거였죠. 농지법. 그리고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이 법이 있었을 때 건축법이 있습니다. 시장,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 이 주체는 시장이고요. 절차, 공청회, 실체적인 요건, 건물의 안전성, 그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요건은 토사 등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있으면 권한도 집중, 절차도 집중이 되지만 실체적인 요건은 다 봐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허가 담당자는 농지법에 규정된 이렇게 집중. 건축허가 담당자는 농지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체적인 요건에 집중되지 않으니까.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2번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는요 3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실체적인 요건에 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심사를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실체적인 요건에 심사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3번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보시면 전부 다 오답 노트에서 다루었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 번 봤었던,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형태는 또 달랐었죠. 지금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느냐? 무슨 심판?
취소 심판이 있으면 여러분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인용재결이죠. 취소 심판의 인용재결은 첫째 취소재결, 두 번째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그랬죠. 변경명령재결, 취소명령재결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1번, 3번, 4번은 맞지? 2번은 여러분 무슨 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런 재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나 처분하라라고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심판에서는 기껏하면 맥시가 취소거나 변경입니다. 근데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동작구청장은 허가를 이행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동작구청장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작구청장이 아무런 처분하지 않거나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갑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 건축허가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하라. 그래서 2번은 의무이행 심판에나 가능한 그런 재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좀 실수를 하셨거나 뭐 그럴 때 이제 틀리셨을 건데 2번에 보시면요. 일단 사경제 주체는 포함되질 않죠. 그리고 3번은요.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지. 4번이 좀 생소하지만 별거 아니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자, 공무원이 사고를 쳤습니다. 공무원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갑이 국가한테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국가가 갑에게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국가가 갑의 공무원에게 1억 내놔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뭡니까? 구상권이죠. 여러분 이거 이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자 청구 못해요. 못합니다. 이자 같은 거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지불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때 있죠. 야 1억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줘. 1억 1천만 원.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4천만 원만, 2천만 원만, 3천만 원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게 거기 나오는 4번이 됩니다. 근데 4번은 좀 생소했더라도 1번에 보십시오. 그지? 공무원은 여러분, 공무원이 관련 법을 모릅니다. 당연히 과실이 있지. 다만 이걸 국어처럼 똑같지.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똑같던 것뿐이지 과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행정법 시험이 거의 비문학 시험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죠? 국어도 결국에는 이게 국어 문제처럼 비문학 문제처럼 지문이 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법 잘하면 국어 잘하게 돼요. 이번에 국어에도 비문학 이 지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결국에는 뭐 행정법입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차피 용어들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긴 지문에서 얼마나 이제 안 지치느냐, 그리고 사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지 않느냐, 뭐 그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기억은 여러분 소방직에도 나왔었던, 그래서 소방직 해설 강의 때도 다루었었던 거죠, 그죠? 행정행위가 언제 성립하느냐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죠. 그러나 성립 요건은 언제입니까?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요건을 갖추어서 그 순간 내부적으로 성립. 그리고 바깥에 표시하는 순간 외부적으로도 성립. 다만 그 표시가 3일 뒤에 도달이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 그러면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누는 것. 효력 요건은 도달주의, 성립 요건은 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외부에 뭐 되었을 것? 표시되었을 것. 표시되는 순간 행정정도 함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보십시오. 어쨌든 성립하고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데 소방직 지문이 뭐 그대로 나왔죠. 앞부분 보십시오. 성립 시기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요거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도 되는데 한 문장으로 냈었습니다. 어쨌든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니은은 여러분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디귿은요.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뭡니까? 인가라고 조합 설립 인가가?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죠, 특허.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죠, 그죠? 그런데 이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 조합은 뭐가 된다? 행정 주체가 되어서 조합원은 행정 주체에게 따라야 될 구속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조합 설립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참석을 했거나 조합원들한테 발언권을 주지도 않거나 엉뚱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조합 총회를 자리 잡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조합 설립 결의에 문제가 있거든요. 결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구청장이 인가할 때는 정상적인 구청장이 인가를 한 거예요.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가가 되는 순간 이제는 조합원은 조합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뭐를 다퉈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를 없애야 이제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조합으로부터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늘 조심하시라 그랬던 게 이 조합 설립 인가는 이거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인가로 본다면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오로지 뭐를 다퉈야 됩니까? 기본행위를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티귿이 되고요. 그리고 리을은요? 리을은 또 역시 오답노트에서도 다루었던 주제인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요. A를 비롯한 10개 기업이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하게 되면 원래 뭐가 나옵니까? 과징금이 나오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사실도 모르고 증거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내부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요. 그런데 A를 비롯한 10개 업체가 담합을 했는데 A가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A 빼고 9개 업체에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누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럴 때는. 그렇지. 다 부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A에 대해서 감면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일단 임시로 부과하고 감면해 주겠다라는 뒤에 후속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요? 그렇죠. 가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가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행정행위가 있고 나서 본행정행위가 있으면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에 흡수되어 소멸할 거 아닙니까? 가행정행위가 있고 나서 본행정행위가 있으면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에 흡수되어 소멸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행정행위를 다툴 수가 없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리얼이 되는 거예요. 어려웠었지만 여러분 오답노트에서 다룰 정도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랑 조심하실 게 뭐였습니까? 감액경정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를 다투어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다투라는 건데 이거는 절대로 감액경정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가행정행위, 본행정행위 법리로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좀 쉬웠더라도 리얼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가행정행위, 본행정행위.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 얘가 내부 고발자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면 걔는 그냥 사회에서 매장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1번은요? 어디? 기본계획. 그렇죠.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하나의 방침에 불과하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 여러분 2번은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주제인데 또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 가지고 뭐를 하느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가 떨어져요. 에 대한 적합 통보를 갑에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으면 갑은 이제 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죠, 그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뭡니까? 처분이 되겠지. 그런데 갑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곧바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랬지. 왜?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땅은 뭐로 되어 있느냐? 농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 여기에다가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 그래서 농림지역을 뭐라고요?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간 거예요.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이거로 바꿔달라고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국토계획 변경 신청이 거부된 거예요. 이게 거부된 겁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국토계획 변경 신청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일반 개인이 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뭡니까? 국토계획 변경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곧 예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거부된 거랑 똑같다 그랬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은 국토계획 변경 신청이 거부되었지만 실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거부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농지니까. 그러면 얘도 처분이면 얘도 처분이다. 그 논리로 들어가시라 그랬지.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 주제 아닙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2번 주제. 그 답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생각하시라고요? 3번은 뭐?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9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전형적인 행정계획. 그 당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구속적인.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가 입시계획을 발표하면 곧바로 법률이 만들어져서 뒷받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비록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 그러면 그거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었죠. 4번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특정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학교를 만들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바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당연히 계획은 선행계획은 후행계획으로 변경된 거지. 물론 후행계획을 세운 사람이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후행계획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변경된 거지. 뭐 변경된 거.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 주제가 되겠죠. 하시겠지? 지문이 긴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문이 긴 거지.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뭐 좀 국어 같은 데서 좀 많이 틀리신 분들 같으면은 또 이것도 끌고 들어오는데 머리를 다시 전환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못 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문제 자체는 놓고 보면 사실 보세요. 지금까지 다 정답은 출제된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 번 봤었던 거죠. 그죠? 하다못해 공정거래위원회 그것도 오답 노트에서 다룰 정도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주제였단 말이에요. 자, 11번입니다. 1번에 대화체 형식으로 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 풀이 때도 대화체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대화체도 풀어봤었는데 어쨌든 대집행 절차가 인정됩니다. 강제 집행이 인정이 되면 민사상 집행은 쓸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2번은요.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특히 그 의무는 무슨 상 의무가 되어야 된다? 공법상 의무. 따라서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주제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노량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부과되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죠. 부과할 수 있지.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처럼 건물이 동네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대집행하는데 지금처럼 건물이 촘촘하게 있을 때는 강제 철거를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뭐다? 재량, 선택에 달려있는 재량이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 4번.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한테 뭐를 주는 거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 그러니까 압박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압박도 주지도 않아놓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인 압박을 준 그 사람에게만 부과되어야 되는 이른바 일신 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될 수 없고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된다. 그 내용이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이었죠. 그 다음에 12번. 이행강제금은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특별한 거 없고 직접 강제의 예로서는 영업소 폐쇄와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국 그거 이제 나온다는 거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요. 근데 여러분 답이 3번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훈련 했었는데 기본 이론 시간부터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왜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이미 의무를 줬잖아요. 원상복구 명령을 줬지 않았습니까? 의무를 주고 들어가면 이미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
강제 집행이지 즉시 강제가 안 된다 그랬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명령을 주고, 자, 이게 어떤 문제도 있었는가 하면 기출지문에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하니까 폐쇄 조치를 들어가요. 우리 이런 단원별 문제풀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냈었던 이거는 즉시 강제다. X라 그랬지. 왜? 명령을 이미 내린 상태면 강제 집행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은 여러분 행정벌에는 형벌과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2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거 없지? 그죠? 그리고 3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여러분 이거 의무 주면 안 돼요. 왜? 이건 그렇죠. 복사 들어가거나 증거인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게임기 같은 경우는 곧바로 수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뭡니까? 즉시 강제, 즉시 강제. 그리고 즉시 강제는요?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중에서는 어느 게 원칙이 돼야 됩니까? 강제 집행이 원칙이 돼야 되지. 왜? 강제 집행은 뭐를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의무를 주고 불이행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즉시 강제는 의무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게 원칙이 돼야 됩니까? 강제 집행이 더 원칙이 돼요. 행정 강제는 강제 집행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즉시 강제는 거기에 있는 것, 다른 수단으로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등이하게 허용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 지문. 1번은 여러분 어디가 틀린 겁니까? 항상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무슨 설을 따르고 있죠? 절충설. 원칙은, 우리 판례는 원칙은 필요하나 예외는 필요 없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영장주의는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즉시강제라는 것이 미리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천년의 영장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적용이 되고. 둘 다 그러니까 절충설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1번은 항상 그래서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었던 문제였었죠. 그죠? 난도가 낮았었던 문제고요. 14번입니다. 이번엔 한번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올 타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 찾기는 쉬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꼭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였습니까? 이게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들어가야 돼요.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는데 니은은 뭐냐면 이거는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보면은요. 대학교 교수들이 이 홈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어떤 정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를 올려두잖아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내가 수집을 한 거예요. 내가 수집을 해서 내가 그냥 하나의 이 색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집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수집을 했더라도 불법 수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얼마든지 정정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니은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겁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내 주소와 내 이메일 주소와 내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왜 그냥 그 색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법에 대해 궁금하면 특정 교수의 이메일로 질의를 하거나 내가 그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메일로 뭔가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예요. 그럼 그때는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디귿이 어려웠거든요. 디귿이 어려웠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개인정보보호법 할 때 설명을 드렸었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내가 SK텔레콤에 통신사 회원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럼 SK텔레콤에서 그거를 11번가의 정보를 넘길 수가 있어요. 요거의 전형적인 우리 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이에요. 제3자 제공.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업무의 위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학생증을 받죠? 학생증 요즘 전부 다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 그때는 등록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등록금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학생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은행에다가 학생증에 대한 관리를 맡기는 것은 업무의 위탁이에요. 요거는 업무의 위탁이 되는데 이 업무의 위탁과요 정보의 제3자의 제공과는 달라. 제3자 제공은 여러분 뭡니까? 자, SK텔레콤에서 11번가에다가 정보를 넘기지. 여러분, 그러면 11번가는 SK텔레콤을 위해서 정보를 활용합니까? 자기의 11번가를 위해서 정보를 활용합니까? 11번가를 위해서 정보, 이게 제3자 제공이 돼요. 이거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위탁은 여전히 학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 거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형벌 규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디귿.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의 수탁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일 처음에 뭐 할 때 봤었는가 하면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라 함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X야. 왜 X입니까? 그렇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라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해도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를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입학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넘기지. 그러더라도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직접 아니라 은행을 통하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개념 정의 문제 풀었었던 그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디귿.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맞지? 계속 봅시다. 위탁자로, 그래서 어디가 틀렸느냐?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독자적인 이익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와 제3자는 엄연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게 된다. 판례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서 개인정보 줄침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와 그리고는 수탁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기까지는 좀 어려웠는데 이게 만약에 리을이 없었으면은 이 답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개인정보보다 더 이걸 더 많이 낼 때는 개인정보법 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X.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낸 게 훨씬 더 많았었던 문제였습니다.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번. 기억입니다. 자, 잘못 알렸지?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이 가백에 처분합니다. 원래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2월 1일에 그런데 야 심판 청구할 수 있어라고 잘못 알린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에 심판 청구했고 5월 20일에 각하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날부터 90일 그렇게 된다 그랬지. 조문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는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되면 거의 다 제소기간 넘겨버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신뢰보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의 문제. 그게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니은해 보십시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제소기간 놓치는 바보 아무도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요. 처분이 있었죠?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이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송 제기할 거예요. 근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지금 벌써 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 청구에서 각하제기 받지?
각하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제소기간을 둔 의미는 전혀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은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은요 최신 판례 특강 시간에도 비슷하게 봤습니다만은 우리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라는 거는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한 날 맞지?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유효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서가 나한테 개별 송달되어서 내가 그 처분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그날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분서를 받기도 전에 내가 처분서를 받기 석 달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도 아직 유효한 처분이 있는 건 아니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 서류를 만나 제소기간이 계산되면 오히려 국민한테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국민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안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거였었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최신 판례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사람이 이 공무 중에 다친 거예요. 공무 중에 다쳤는데 그래서 이 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 등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장애 등급을 자기한테 개별 통보를 안 한 거예요. 개별 통보를 안 했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장애 등급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뒤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홈페이지 보고 나서부터 90일 지났어라고 각하를 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아직까지 처분이 없었지. 그러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효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기산되니까 아직 도달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 있었던 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4번은요. 자,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그 소를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동작구청장이 갑에게 어떤 처분을 했습니다. 갑이 이 처분에 대해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4월 1일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효소송을 8월 1일에 취소소송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그죠? 지킨 거죠. 왜? 소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소는 언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니까 지킨 거죠. 그러니까 소 변경을 해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변경이 아니라 병합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무효에다가 취소를 병합하더라도 굳이 이 소송을 기간 지났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소 변경해도 되는데 병합을 했더라도 굳이 기간 지났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리얼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에서와 취소 소송은 이른바 무슨 병합이 됩니까? 그렇죠. 예비적 병합으로만 가능하다. 이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예비적 병합으로만 가능하다. 16번. (1번) 자, 16번 또 지문이 길어서 좀 힘드셨을 건데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여러분 우리 포괄위임 금지가 원칙이지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디 위임을 할 때? 조례와 정관에 위임을 할 때는 포괄위임도 가능하지.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아예 위임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판례가 따르고 있는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면 국가작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 안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 불필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른바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 이 부분만큼 뭐가 된다? 위임이 금지된다. 다른 말로 무슨 원칙? 의회유보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당초 위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네모 부분만큼은 이 색깔 들어가 있는 네모 부분만큼은 정관이든 조례든 위임이 안 돼요. 무슨 원칙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의회유보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1번에 보십시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포괄위임 입법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자 무슨 사항만큼은 본질적인 사항만큼은 국회가 정해야 된다. 그게 1번이죠. 그리고 2번은요. 여러분 죄형법정주의죠. 그러면 범죄 구성 요건은 법률로만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만 정해서 위임을 하면. 구체적인 범위만 정하면 범죄 구성 요건도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고, 벌칙도요, 상한과 종류와 폭을 법률로만 정하면 얼마든지 하한은 위임할 수 있지. 같은 취지입니다. 조세 법률주의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법률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부에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 된 거예요. 그게 2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여러분, 재위임은 어떨 때는 허용되지 않죠? 전면적인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죠. 그러나 뭐를 정하고? 대강을 정하고, 대강을 정해서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이거는 법률에서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다시 불령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조례, 조례에서 다시 규칙, 이렇게 위임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왜 그거 있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9살이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원서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안 돼서 왜 안 됐을까 보니까 갑이 있던 그 지역의 교육감이 정한 교육감 규칙에 따르면요, 중학교 검정고시는 만 12세부터 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만 12세부터 칠 수 있다. 그런데 갑은 9세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을 못 친 겁니다. 그런데 교육법을 보니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중학교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연령은 교육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위임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육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법을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는 거지. 중학교 이 모든 국민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는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기껏해야 몇 살이라고? 12살이 되어야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미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비록 법률이 직접 위임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을 구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그때는 허용된다는 게 4번이죠. 4번. 그게 4번이었었죠. 하시겠지? 만 12세 기억나시죠? 만 12세, 12세 그러면서 쭉 봤었던 그 주제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자, 이게 기억은 여러분, 제가 비교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누구랑 비교하시라 그랬습니까? 유승준 사건이랑 비교하시라 그랬지. 유승준 사건은 재외 동포라고 물을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이 결혼 이민. 특히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 결혼을 할 목적으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 신청을 했더니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뭐를 했느냐, 이거 사기 결혼이다 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에 입국의 자유가 있습니까? 영토 주권을 건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입국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입국의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동고 적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귀화허가의 요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귀화 거부를 다툴 때 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다툴 때 그것도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런 것처럼 체류 자격 변경 불허를 다투거나 또는 귀화가 거부를 다투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일정 기간 동안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던 외국에 살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얘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승준은 어떻게 된 거냐? 뭐라 그랬습니까? 재동포라 그랬잖아요. 유승준은 우리나라에 있다가 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튄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면요, 재외동포라고 내면 있는 거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 그러면 없는 거로 가시면 되죠. 같습니다.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 워낙 강조드린 거 뭐였습니까? 이거 원래 행정기관끼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 그랬지. 이거는 여러분 상급기관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기관 소송은 엄격하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니은은요? 이거는 소방청장이 그 항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한테 어떤 조치 요구를 하지 소방청장이 봤었을 때 이게 부당해요. 부당해도 따를 수밖에 없어. 안 따르면 형사처벌돼요. 형사처벌되니까 소방청장은 어쨌든 뭔가를 다툴 수밖에 없는데 기관소송은요. 법률이 규정을 해야 되거든. 기관소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소방청장한테 무슨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자?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자는 아주 예외적인 판례였죠. 이거보다 더 먼저 나왔었던 게 뭐였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얘기했었을 때 그 선거관리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지. 워낙 중요한 판결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고요. 디귿은 여러분 최신 판례 특강 시간에 다룬 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최신 판례 특강 시간은 그건 안 본 분들은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리얼입니다. 이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린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갑도 그린벨트, 을도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행정청이 을의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왜 나는 해제 안 해주고 을만 해제해 주느냐라고 을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황당하다 그랬지. 갑이 소송에서 지면 갑은 그린벨트. 갑이 소송에서 이기면 갑은 그린벨트, 을도 그린벨트.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갑한테는 달라지는 게 없다. 따라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8번.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사례에서는요.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키워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는 토속 채취허가예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그거 말고 다른 걸 계속 물었습니다. 다른 걸 계속 물었는데 거기 보시면요. 1번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 없이 부과할 수가 없지. 판례 내용이자 행정기본법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2번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가 우리 판례는 조리상 신청권을 널리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하는 거 없다 그랬지. 그런데 조리상 신청권 인정한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일대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니까 공사하다 보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뭐를 하느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얘에 대해서 소음벽을 설치하라. 소음벽 설치하라. 라고 이렇게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부담을 이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얘가 여러분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나서 소음벽을 비로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아니 소음벽을 설치 안 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거든. 그러면 명령 있고 나서 공사 중지 명령 있고 나서 소음벽을 다 설치했으면 공사의 재개를 요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뭡니까? 처분.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맞는 거네. 자, 사례가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 일단 1번 보십시오. 별거 아니잖아. 그지? 3번 나왔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 뭡니까?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집행정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그거라 그랬잖아.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에 실익이 없다. 3번은 거부처분 쳤었으면 3번은 답에서 제외돼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번이 되는데요. 4번이 되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충분히 답을 가려내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도 그 교재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교재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요.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음벽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라라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갑이 행정청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취소소송에서요,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은 이 처분이 어떻다? 적법하다는 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이 처분 적법하다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지? 그런데 여러분, 갑이 말이죠. 갑이 보세요. 확정이 되고 나서 갑이요, 행정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됩니까?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여전히 이 공사중지 명령이 뭐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요, 이미 한 번 확정된 게 있으면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사실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모순되는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판력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쉽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냐면, 그러니까 갑이요, 공사중지 명령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이번에는 갑이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거예요. 해제.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청이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여기에 대해서 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해서 해제해달라 그랬더니 안 해줍니다. 따라서 이거 위법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길게 갔지만 결국에는 갑은 여러분 판결 확정이 있었는데 이걸 2월 1일자라고 칩시다. 판결 확정 후에 2월 1일자 공사중지 명령을 또 다투는 거예요. 2월 1일자 공사중지 명령을 또 다투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용될 수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웠는데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물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판례 특강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그 판례인데 지금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지. 또 공사중지 명령 무효소송 제기하면 안 되지. 그거나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더니 거부한 거거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나 똑같이 이거 다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문제 있으면라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하시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이건 무슨 사례 문제입니까? 이게 사례 문제도 아닌데 사실 보십시오.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지. 우리 늘 물었었던 처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1번 지문은 맞네. 그리고 자, 지목 변경 신청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처분이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시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뭐냐 하면 두 번째도 토지대장이잖아. 세 번째도 토지대장이잖아. 절대로 그래서 토지대장의 기재는 처분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것 중에 지목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이지만 그러나 소유권은 대장을 본다고요? 등기부를 본다고? 등기부를 본다 그랬지. 소유권은 등기부를 봐요. 그러니까 소유자 명의는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갑, 등기부에는 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관계는 등기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있죠. 을은 이거는 갑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이건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 문제를 빙자한 그냥 처분성 있냐 없냐 아니 그거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그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뭐가 어떻게 된다? 하자가 승계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자 승계된다. 하자 승계된다는 뜻이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그래도 참 잘 냈던 게 그동안에 물론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만은 뭐냐면요. 제가 하자 승계 뜻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했었죠. 계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2월 1일자로 4월 1일에 통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계고 처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지 처분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면에서 어떤 문제도 없는 거야. 얘는 위법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상류가 오염되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라고? 하자의 승계라 그랬지. 그러니까 2번 다시 보실래요? 답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즉 그죠? 과세 처분 그 자체로만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하자의 승계라니까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자체는 그래도 이 뭐 그냥 그동안에 출제된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문제를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기출된 내용이 나오는 거지 기출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이해하시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기출 지문을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이 점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20번 문제도 보실래요? 자, 이거 틀리신 분들이 꽤 있던데 이건 여러분 이게 솔직히 아주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를 10강 그다음에 뒤에 손해배상 그리고 소송 들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셋째 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지. 여러분 얘 형식은 법규명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의 한 이론 시간에 한 뭐 수십 번 물었었는데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그러면 형식이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 아닙니까? 형식이 법규명령 아닙니까? 행정규칙은 어떤 형식으로 이름이 붙는다고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이렇게 붙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3번은요. 더 읽을 심표 앞부분부터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라. 왜 이게 행정규칙의 형식인데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지. 근데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딘지 아십니까? 11강에서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은 재량규칙 나오는 거 있었지.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의 형식이고 법규명령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법규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 시행령 그러면 그 법의 위임을 받거나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법규명령. 그게 아니고 국세청장이 국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주는 하나의 이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 훈령, 국세청장 예규, 국세청장 고시 이런 이름이 붙는다 그랬지.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이미 볼 거 없이 틀린 거예요. 1번부터 봅시다. 근데 1번이 틀릴 게 없잖아.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는가 하면 A도 B군이에요. 그지? 여기 왜 한자로 친절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도 B군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B군은 기초자치단체. 그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거지. 사실은 1번을 이게 틀릴 게 없잖아. 1번은. 근데 2번 봅시다.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되지.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는 뭡니까? 공무원법, 세법, 도로교통법.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세도 지금은 다 필요적 심판으로 바뀌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세법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이고. 그러면 보세요. 4번이 봅시다. 4번. 4번 보기. 4번 보기 보시면 자, 아니 여러분 지금 이 행위 무슨 행위입니까?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재량행위 아닌가? 재량행위라도 뭐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일탈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 4번 틀릴 거 없지.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문제를 참 그래도 잘 냈는 게 보십시오. 법률에서는 지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회 위반 시 2개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불용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 그러니까 내용은 뭐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뭐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단원별이든 동형이든 푸신 분들은 아예 저는 문제 낼 때 문제 내고 조문 이렇게 쭉 내가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가지고 1회 위반 시 얼마, 2회 위반 시 얼마 해가지고 봤었던 그거 훨씬 축약된 형태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요. 형식은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런 거니 훈령 예규는 형식이 뭡니까? 행정규칙이지. 그러나 그것도 상위법의 위임을 받으면 뭐로서?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대조 구성력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요. 형식이 행정규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규명령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절대로 행정규칙 아닙니다. 행정규칙 아닙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묻고 답하고 했었던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설 강의를 뭐 지금 원래 안 하는데 지금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시험 못 치신 분들의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아쉽지 않나? 100점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아쉬운 100점 받으신 분들은 몰라도 100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정말 아쉬운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19번에 1번을 맞다 그랬습니까? 19번에 1번을? 아, 그치.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그지? 있지. 있으니까 틀렸지, 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설명을 하고 제가 말은 좀 다르게 잘못한 모양인데, 어쨌든 개별 공시가 결정도 처분이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어쨌든 1번은 틀린 거고 2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국가직 경향하고 지방직 경향은 지금까지는 같았습니다. 근데 뭐 이번은 예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같았으니까 국가직을 잘 치신 분들은 그 옆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직까지 고득점을 하시고요. 혹시 국가직을 잘못 치신 분들은 내가 이거는 지문이 길어서 눈에 안 보였구나. 또는 이게 왜 이게 앞부분이 쉼표 앞부분이 안 보였지.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는 쉼표로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보시다 보면은 답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가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까지 남은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셔가지고 지방직에서는 다들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설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